2009년 겨울, 대구 서문시장 뒤편의 오래된 골목에서는 작은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때 웨딩드레스를 팔던 낡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은 오래전에 떨어져 나갔고 유리문에는 금이가 있었으며 창문 안쪽에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그냥 문 닫은 드레스 가게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쯤 작업자 한 명이 가게 뒤쪽 창고 바닥을 깨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텅. 단단한 콘크리트 아래에서 속이 빈 듯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배수관이나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조금 더 부수자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작은 지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벽 가까이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짙은 붉은색이었지만 색은 거의 벗겨져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마른 흙이 굳어 있었고 쇠장식은 녹이 슬어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작업자는 그 상자를 꺼내려다 이상한 느낌에 손을 멈췄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한 웨딩드레스 한 벌, 말라붙은 조화 부케, 흰색 구두 한 짝, 그리고 오래된 청첩장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결혼식 소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드레스 아래에서 사람의 뼈가 발견되는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오래된 실종자 기록을 뒤졌고 며칠 뒤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골의 주인은 2001년 4월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라진 26살 예비 신부 장혜린 씨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가 결혼이 두려워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신랑 측 가족은 그녀를 배신자라고 불렀고 친정가족은 딸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증거도 없었습니다.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흐릿했으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8년 만에 발견된 낡은 웨딩드레스 주머니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는 거의 사가 있었지만 한 줄만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결혼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혜린 씨가 그날 밤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친정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신랑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상대는 바로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던 신복자 씨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2분 17초. 그 짧은 통화 뒤 장혜린 씨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8년 뒤 그녀는 웨딩드레스 아래에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대체 그날 밤 신복자 씨는 예비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했던 걸까요? 왜 혜린 씨의 시신은 웨딩드레스 가게 뒤편 창고 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누구보다 크게 울었다던 그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오늘은 2001년 대구에서 벌어진 한 예비 신부 실종 사건, 그리고 8년 뒤 낡은 웨딩드레스 아래에서 드러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1년 4월의 대구는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 쌀쌀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따뜻했지만 해가 지고 나면 골목마다 찬바람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문시장 주변 상인들은 저녁 장사를 마치고 천천히 셔터를 내렸고 버스 정류장 앞에는 퇴근길 사람들의 어깨가 서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장혜린 씨는 그해 26살이었습니다. 대구 남구의 작은 원단 회사에서 디자인 보조로 일하던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혜린 씨를 두고 웃을 때는 참 예쁜데 속을 잘 안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혜린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강도윤 씨, 29살 지역은행에서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양복, 반듯한 말투, 어른들 앞에서 먼저 허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혜린 씨의 부모는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안심했다고 합니다. 딸이 고생하지는 않겠구나. 적어도 남편 될 사람은 성실해 보이는구나. 결혼식은 4월 14일 토요일 오전 대구 남구의 한 예식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청첩장은 이미 모두 돌려졌고 식장 예약금도 냈고 사진 촬영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도 대부분 정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혜린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낀 사람은 혜린 씨의 친구 오미경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미경 씨는 결혼식 일주일 전 혜린 씨와 시장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날 혜린 씨는 라볶이 한 접시를 시켜놓고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떡을 몇 번 뒤적이기만 했습니다.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너 진짜 괜찮아? 결혼 앞두고 긴장해서 그래? 혜린 씨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긴장이라면 좋겠어. 무슨 말이야? 혜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미경 씨가 그걸 보자 혜린 씨는 급하게 지퍼를 닫았습니다. 미경아, 응.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냥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 미경 씨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할 수 있는 말이긴 했지만 혜린 씨의 목소리는 축복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갇힌 사람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혜린 씨는 신랑 강도윤 씨의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신복자 씨는 처음에는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반찬을 싸주고 친척들 앞에서는 우리 혜린이는 손도 곱고 마음도 곱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만 남으면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혜린아, 결혼하면 내 친정일은 조금 내려놔야 한다. 네, 어머니. 남편 기 살려주는 게 여자의 복이야.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 이야기는 밖으로 새면 안 된다. 그때마다 혜린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결혼식 열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혜린 씨는 우연히 강도윤 씨의 서류 가방 안에서 낯선 종이들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업무 서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이 맨 아래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장혜린.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문제는 혜린 씨는 그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증 관련 서류, 대출 약정서 사본, 그리고 신혼집 계약금과 관련된 돈의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린 씨는 강도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도윤 씨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서류를 빼앗듯 가져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결혼하면 다 우리 일이야. 왜 그렇게 따져? 그 말이 혜린 씨의 마음 어딘가를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다 우리 일이라는 말. 하지만 그 우리 안에 정작 그녀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린 씨는 신복자 씨의 전화를 자주 받았습니다. 통화는 짧을 때도 있었고 길 때도 있었습니다. 혜린 씨는 통화를 마치고 나면 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동료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녁 혜린 씨는 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미경아, 혹시 내일 내가 식장에 안 오면? 미경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어디야? 혜린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고 말해줘. 혜린아, 너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하지만 그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경 씨가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혜린 씨의 휴대전화 기록에는 또 다른 통화가 남았습니다. 밤 9시 42분. 발신자는 신복자 씨. 통화 시간은 2분 17초였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끝난 뒤 혜린 씨는 하얀 구두 상자와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예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는 화장이 끝나지 않은 의자가 비어 있었고 드레스는 걸려 있었지만 주인은 없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신랑 강도윤 씨는 창백한 얼굴로 휴대전화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신복자 씨가 사람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듯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어요. 그 말은 너무 빨랐습니다. 딸이 사라졌다는 소식보다 신부가 도망쳤다는 말이 먼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장혜린 씨의 친정집 문 앞에 이름 없는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혜린 씨의 얼굴만 남아 있었고 신랑이 있던 자리는 날카롭게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혜린 씨의 오빠 장태식 씨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동생은 결혼식장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전날 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장혜린 씨가 사라진 뒤 처음 며칠 동안 사건은 제대로 사건으로도 불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서 접수 기록에는 처음 이렇게 적혔습니다. 예비 신부 결혼식 당일 연락 두절.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실종도, 범죄도, 위험도 없었습니다. 그저 결혼을 앞둔 여자가 마음을 바꿔 어디론가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신랑 측 가족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도윤 씨는 경찰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쉬었고 신복자 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아이가 원래 속을 잘 안 보여줬어요. 결혼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혜린 씨의 친정가족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김영숙 씨는 딸의 방에 앉아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옷장에는 결혼식 다음 날 입으려고 준비해둔 옅은 분홍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아직 뜯지 않은 머리핀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망갈 사람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갈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혜린 씨는 친정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씨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혜린이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한테 연락 한 번은 하는 아이예요. 도망을 가도 죽을 만큼 창피해도 어디 살아있다고는 말할 아이예요. 그 말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감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수사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경찰은 혜린 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그녀는 친구 오미경 씨와 짧게 통화했습니다. 그 뒤 몇 분 후 마지막 통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 9시 42분. 신복자. 통화 시간 2분 17초. 수사관이 그 사실을 말하자 신복자 씨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화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몇 시까지 식장에 올 건지 확인하려고요. 통화 내용은 그게 전부였습니까? 네. 아이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긴 했지만 피곤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찍 자라고 했죠.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결혼식 전날 신부의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메이크업 시간, 드레스 착용 시간, 가족 도착 시간까지 모두 예식장과 미용실에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밤 9시 42분에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해 확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였던 박기철 경사는 그 부분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신복자 씨는 그저 걱정 많은 예비 시어머니처럼 보였고 강도윤 씨는 버림받은 신랑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첫 번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대구 남구의 한 작은 슈퍼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식 전날 밤 10시쯤 혜린 씨로 보이는 여자가 가게 앞 공중전화 부스에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흰 구두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려다가 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몇 번이나 수화기를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하야했어요. 누가 쫓아오는 사람처럼 계속 골목 쪽을 봤습니다. 경찰이 그 주변을 조사하자 또 다른 진술이 나왔습니다. 택시기사 한 명이 그날 밤 젊은 여자를 태웠다고 했습니다. 출발지는 혜린 씨가 머물던 집 근처였고 도착지는 대명동의 오래된 골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여자가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아주 작게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끝내야 해. 기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결혼 전 연인과 싸운 여자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한 도착지는 수사관들의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대명동 낡은 웨딩드레스 가게 근처. 그곳은 혜린 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녀가 드레스를 맞춘 것도 아니었고 친구가 사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복자 씨에게는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오래전 신복자 씨의 언니가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IMF 이후 문을 닫았고 몇 년째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관이 신복자 씨에게 그 가게를 아느냐고 묻자 그녀는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대명동 쪽은 잘 안 가요. 그 대답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혜린 씨의 오빠 장태식 씨가 직접 동네를 돌아다니며 알아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신복자 씨는 가끔 그 낡은 가게에 들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웨딩숍 주인 동생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식 전주에도 그녀가 그 가게 뒷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가게를 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종과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장태식 씨가 동생의 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 맨 뒤쪽 몇 장은 찢겨 있었고 남은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들이 띄엄띄엄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 사본 따로 보관, 미경이에게 말할 것, 대명동, 혼자 가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있다. 그 어머니가 누구를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태식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건 신복자 씨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첩이 발견된 뒤 수사는 처음으로 다른 방향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린 씨는 단순히 결혼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 대명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 낡은 웨딩드레스 가게 앞에서 한 노인이 마지막 목격담을 남겼습니다. 그는 골목 끝에서 두 여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흰 구두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나이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말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앞에서 잠시 말다툼을 했습니다. 노인은 정확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만은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나이든 여자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식장에서는 그냥 웃기만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두 사람은 가게 뒤편 어두운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장혜린 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첩이 발견된 뒤에도 수사는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2001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 정밀하게 남지 않았고 골목마다 CCTV가 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대명동 낡은 웨딩드레스 가게 주변에는
작은 슈퍼, 세탁소, 오래된 여관, 문 닫은 간판들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의 발길도 거의 끊기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신복자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혜린 씨, 수첩에 대명동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복자 씨가 알고 있던 장소 아닙니까? 신복자 씨는 손가락을 천천히 문지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낡은 가게가 있었다는 건 나중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거기 간 적 없습니다. 목격자는 두 여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대구의 검은 코트 입은 여자가 저 하나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관을 나무라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조사받는 사람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목격자는 멀리서 봤을 뿐이었고 신복자 씨를 정확히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웨딩드레스 가게도 이미 잠겨 있었고 안쪽은 먼지와 쓰레기뿐이었습니다. 당시 수색은 겉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바닥 아래까지 살펴볼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예비 신부가 결혼식 전날 도망쳤다.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사라졌다. 빚 때문에 겁이 났다. 처음에는 속삭임이었지만 며칠 뒤에는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혜린 씨의 친정은 하루아침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김영숙 씨는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고 아버지는 일을 나가서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장태식 씨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이 남긴 수첩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찢겨 나간 마지막 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혜린 씨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 장에 적었고 그것을 누군가가 빼앗아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식 씨는 동생의 친구 오미경 씨를 찾아갔습니다. 미경 씨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용실 뒤편방에서 태식 씨를 만났고 계속 손톱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태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경 씨, 우리 혜린이가 정말 도망간 거라면 저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경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여러 번 열었다 닫은 흔적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혜린이가 결혼식 사흘 전에 줬어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그때 열어보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경찰에는 못 줬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복사된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미경아, 내가 결혼식장에서 웃고 있지 않으면 그건 내가 변심해서가 아니야. 나는 도망치고 싶은 게 아니라 멈추고 싶은 거야. 도윤 씨 집에서 내 이름으로 된 서류를 봤어. 나는 서명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 이름이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었어. 어머니도 알고 있어. 오히려 어머니가 나한테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어.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했어. 그 말이 제일 무서웠어. 수사관 박기철 경사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편지 속 어머니라는 단어는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복자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복사된 서류에는 대출 약정서, 보증 관련 문서, 신혼집 계약금 일부가 흘러간 계좌 기록이 있었습니다. 혜린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명은 혜린 씨의 평소 글씨와 달랐습니다. 경찰은 강도윤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은행 업무상 여러 서류가 섞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복사본을 책상 위에 펼치자 그의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류에 장혜린 씨 서명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도윤 씨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결혼할 사이였습니다. 어차피 같이 갚을 돈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는데요.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조사실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도윤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이 있었지만 결혼 후 천천히 갚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혜린 씨를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점점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건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도윤 씨가 일하던 은행의 동료가 경찰서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며칠을 망설이다 왔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이준호 씨였습니다. 준호 씨는 결혼식 일주일 전 사무실 흡연실에서 강도윤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도윤 씨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린이가 알아버렸어. 엄마,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끝나. 그리고 잠시 뒤 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만나게 해. 엄마가 말하면 들을 거야. 그 말은 혜린 씨가 대명동으로 간 이유를 설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진실을 밝히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불려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마지막 통화 기록 속에 이미 남아 있었습니다. 2001년의 수사는 그렇게 대명동 낡은 웨딩드레스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경찰은 그 가게를 한 차례 수색했습니다. 문은 오래되어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고 안쪽에는 먼지 쌓인 마네킹과 찢어진 드레스 비닐, 부러진 옷걸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창고 쪽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와 폐자재들이 쌓여 있었지만 당시 수사관들은 그것을 단순한 폐업 흔적으로만 봤습니다. 사람 하나가 그 아래에 묻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8년이 흘렀습니다. 장혜린 씨의 이름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일본으로 갔다고 했고 누군가는 서울에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도망친 신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장태식 씨만은 매년 4월이 되면 대명동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동생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가게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문은 점점 더 녹슬었고 간판은 떨어졌고 골목은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태식 씨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혜린이는 여기까지 왔다. 그 다음은 어디였을까? 2009년 겨울 그 답이 뜻밖의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명동 일대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낡은 웨딩드레스 가게도 철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작업자들이 가게 뒤편 창고 바닥을 부수던 중 콘크리트 아래에서 빈 공간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배수시설이나 저장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나온 낡은 나무 상자 때문에 공사는 즉시 중단됐습니다. 상자는 짙은 붉은색이었고 오래된 흙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쇠장식은 녹슬어 있었고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상자를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웨딩드레스였습니다. 누렇게 변한 흰 드레스, 말라버린 조화 부케, 한 짝만 남은 흰 구두, 그리고 그 아래에서 발견된 사람의 유골. 현장에 있던 형사 최민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웨딩드레스 가게 바닥 아래에서 웨딩드레스를 덮고 발견된 유골. 그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잔인한 장면이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유골은 20대 중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 치아 기록과 가족 DNA 대조를 통해 신원은 곧 확인됐습니다. 장혜린, 8년 전 결혼식 전날 사라진 그 신부였습니다. 장태식 씨가 경찰서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처음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우리 혜린이가 거기 있었습니까? 최민석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수사는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2001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2009년에는 증거가 됐습니다. 낡은 창고 바닥, 봉인된 공간, 상자 안의 물건들, 그리고 유골의 상태까지 모두 다시 조사됐습니다. 국과수는 혜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머리 쪽에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고 손과 팔 부위에는 저항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사건은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혜린 씨는 죽은 뒤 멀리 옮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바로 근처, 그 가게의 뒤편 창고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범인은 급하게 시신을 치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고 그 공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 가게와 관계가 있는 사람, 대명동 웨딩드레스 가게를 모른다고 했던 사람. 신복자 씨의 이름이 다시 수사 기록 맨 위로 올라왔습니다. 최민석 형사는 2001년 당시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검은 코트의 여자, 대명동이라는 수첩 문장, 신복자 씨의 거짓말, 그리고 강도윤 씨가 흘린 말. 어머니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문장이 이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상자 안에서 나온 물건들을 다시 분류했습니다. 드레스 안쪽 주머니에서는 거의 사가버린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글씨는 대부분 지워졌지만 한 줄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결혼 못합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최민석 형사는 오래된 사건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닿았다고 느꼈습니다. 혜린 씨는 그날 밤 도망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멈추러 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현장 감식을 하던 수사관이 상자 틈 사이에서 작은 검은색 단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단추는 혜린 씨의 옷이나 웨딩드레스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 결혼식 당일 찍힌 가족 사진 속에서 신복자 씨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트의 단추는 발견된 단추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검은색 단추 하나는 아주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사건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때로는 사람의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최민석 형사는 단추를 투명한 증거 봉투에 넣은 채 2001년 결혼식 당일 찍힌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신부가 오지 않아 어수선했던 예식장,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강도윤 씨, 눈물을 닦고 있는 신복자 씨,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검은 코트. 코트 앞쪽에는 둥근 검은 단추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자 오른쪽 아래 단추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사팀은 모두 말이 없어졌습니다. 8년 전 낡은 웨딩드레스 가게 뒤편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작은 빈자리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복자 씨는 다시 경찰서로 불려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말려 있었고 옅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최민석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01년 결혼식 당일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증거 봉투에 든 검은 단추를 놓았습니다. 신복자 씨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 형사는 그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이 단추 기억나십니까? 신복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장혜린 씨 유골이 발견된 상자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오래된 가게잖아요. 누가 떨어뜨렸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진 속 코트와 같은 단추입니다. 그리고 그 코트에는 단추 하나가 없습니다.
신복자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을 먼저 망쳤어요. 그 한마디는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도윤 씨도 다른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8년 전에 젊은 신랑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주름이 생겼고 손가락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어머니의 단추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최 형사의 후배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날 대명동 가게에 있었습니까? 도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 언제 갔습니까?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혜린이가 난리를 친다고, 서류를 들고 와서 결혼을 깨겠다고 한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마른 듯 입술을 핥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이미 끝난 뒤에 도착했다. 아무것도 몰랐다. 어머니가 시켰다. 8년 동안 그의 침묵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편리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석 형사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혜린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과 팔의 손상은 한 사람과의 다툼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서 발견된 대출 서류 봉투에는 희미하지만 강도윤 씨의 지문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뒤늦게 온 사람이라면 왜 혜린 씨가 가지고 있던 서류 봉투에 그의 지문이 있었을까요? 수사는 다시 혜린 씨의 유품으로 향했습니다. 장태식 씨는 경찰서에 오래된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동생이 사라진 뒤 방에서 나온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보관해 둔 것이었습니다. 작은 머리핀, 결혼준비 수첩, 원단 샘플,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테이프는 오래되어 제대로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잡음이 심했고 중간중간 끊겼습니다. 하지만 복원 작업 끝에 몇 개의 목소리가 살아났습니다. 처음 들린 것은 혜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내일 결혼 안 합니다. 이 서류 가지고 경찰서 갈 거예요. 그 뒤로 신복자 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여자가 한번 집안에 들어오기로 했으면 조용히 들어오면 되는 거야. 혜린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훔친 건 집안일이 아니에요. 범죄예요. 잠시 잡음이 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강도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아, 제발 크게 만들지 마. 결혼만 하면 내가 다 정리할게. 혜린 씨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빠는 나랑 결혼하려던 게 아니야. 내 이름이 필요했던 거야. 그 뒤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누군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 그리고 혜린 씨가 짧게 외치는 소리. 오빠한테 연락할 거야. 우리 오빠가 다 알게 할 거야. 그 순간 녹음은 심하게 흔들렸고 이후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잡음만 이어졌습니다. 조사실에서 이 녹음이 재생되자 강도윤 씨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복자 씨는 처음으로 표정을 잃었습니다. 최민석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혜린 씨는 그날 혼자 죽은 게 아닙니다. 두 분이 함께 침묵시킨 겁니다. 맞습니까? 신복자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 애가 그냥 서류만 놓고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은 자백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혜린 씨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을 듣지 않은 예비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 있던 흰 구두 한 짝.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한 결혼 소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두 안쪽 깔창 밑에서 아주 작게 접힌 종이 조각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부서져 있었지만 글씨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사라지면 신복자를 찾아가. 장태식 씨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8년 동안 찾아 헤맨 대답이 동생의 마지막 준비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두 안쪽에서 발견된 쪽지는 사건의 마지막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내가 사라지면 신복자를 찾아가. 그 짧은 문장을 본 장태식 씨는 한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8년 동안 그는 동생이 남긴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시장 골목을 돌았고 오래된 전화번호를 뒤졌고 폐업한 가게 앞에서 몇 시간씩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스스로 떠난 거라면 남은 가족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혜린 씨는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최민석 형사는 그 쪽지를 증거 봉투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장혜린 씨가 그날 밤 무엇을 준비했고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진실을 남기려 했는지. 수사팀은 2001년 4월 13일 밤에 일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그날 밤 혜린 씨는 신복자 씨의 전화를 받고 대명동 낡은 웨딩드레스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가방 안에는 대출 서류 복사본, 보증 관련 문서, 그리고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흰 구두 안쪽에는 오빠에게 남긴 쪽지를 숨겨두었습니다. 혜린 씨는 겁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더 이상 사랑도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빌려 빚을 막고 자신의 침묵으로 한 집안의 체면을 지키려는 거래였습니다. 낡은 웨딩드레스 가게 안에서 혜린 씨는 신복자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 강도윤 씨도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서류 내놔. 신복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혜린 씨는 가방을 꼭 쥐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결혼식장에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서류 경찰에 가져갈 거예요. 도윤 씨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혜린아, 제발.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하루만 참으면 돼. 하루만 참으면요? 그 다음은요? 제 이름으로 된 빚까지 제가 안고 살아야 해요. 혜린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두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복자 씨를 더 자극했습니다. 신복자 씨는 혜린 씨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 하나 때문에 우리 도윤이 인생이 무너질 것 같니? 제가 무너지는 건 괜찮고요. 그 말 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혜린 씨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고 혜린 씨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낡은 가게 안에 있던 마네킹이 넘어지고 유리 장식이 깨지고 오래된 드레스 비닐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혜린 씨는 문 쪽으로 뛰려 했지만 도윤 씨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신복자 씨가 가까이에 있던 무거운 장식 받침대를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짧은 순간에 끝났습니다. 혜린 씨는 바닥에 쓰러졌고 가게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신복자 씨는 쓰러진 혜린 씨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지금 경찰 부르면 너도 끝이야. 그때부터 두 사람은 피해자를 살릴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가게 뒤편 창고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웨딩드레스를 보관하던 붉은색 상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상자를 이용했습니다. 혜린 씨가 가져온 서류 일부와 드레스, 구두, 부케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고 바닥 아래의 빈 공간은 급하게 막혔습니다. 그곳이 바로 8년 뒤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자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식장에서 신복자 씨는 누구보다 크게 울었습니다. 강도윤 씨는 버림받은 신랑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혜린 씨를 욕했고 신랑 집안을 불쌍해했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그 시간 웨딩드레스 아래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모든 증거가 모이자 신복자 씨와 강도윤 씨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신복자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아들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민석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장혜린 씨는 누가 지켜야 했습니까? 신복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혜린 씨의 장례식은 아주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어머니 김영숙 씨는 딸의 영정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웨딩드레스 조각을 손에 쥔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집에 가자. 장태식 씨는 동생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동생을 찾았지만 마지막에 찾은 것은 시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진실이었습니다. 대명동의 그 낡은 웨딩드레스 가게는 이후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작은 주차장이 들어섰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하지만 2001년 4월 13일 밤 그곳에서 한 예비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장을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빚과 거짓말, 그리고 한 집안의 체면 아래 묻혔습니다. 그리고 8년 뒤 낡은 웨딩드레스 아래에서 세상 밖으로 돌아왔습니다. 장혜린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주 짧았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신복자를 찾아가. 그 말은 8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늦게라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